아직은 좋은 금리 인하 국면에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아직은.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고. 근데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금리 인하기에 주식이 좋은 적도 있지만 나쁜 적도 되게 많아요. 아까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가 좋은 금리 인하 국면이고 언제부터가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인가를 예, 구분하는 인디케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싶은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모처럼 나오셨네요. IBK 연금보험의 정권운영부장이시죠, 박종현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박 박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금요일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뭐 인포맥스 좀 자주 불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3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예,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요즘 네. 맞아 자주 불러서 좀 이렇게 지금은 종목 섹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이 거시적인 판때기나 네. 또 국제 정세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아유 뭐 어수선하긴 하지만 또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우리 박정 부장이 저 정권가의 유재석이란 말이 언제적 얘기예요? 저요. 아니 예. 그게 제 옛날에 예. 애널리스트 할 적에 제가 좀 되게 초췌했었거든요. 초췌했다. 예, 왜냐면 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너무 힘든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때는 엄청 말랐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도 지금은 이제 머리를 좀 올리고 다니고 그때는 머리도 내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유재석 씨하고 많이 비슷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 풍겼었구나. 유재석 형님은 정말 좋은 이미지신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이제 조금 외모적으로 그럼 좀 없어 보이는 유재석? 맵뚝 좀 닮았다 이래가지고 한때 들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뭐 안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시작할 때 썸네일 보니까 사진도 얼마나 인상 좋게 좋은 네. 화면으로 올라갔는지. 감사합니다. 자, 막 이렇게는 시작은 합니다만, 일단 어제 뉴욕장 이해되시던가요? 어제요. 네, 뭐 저는 조금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예. 어떻게 소장님 좀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도 네. 조금은 이렇게 리액션이 좀 네.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동안에 예. 기대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연준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 네. 금융 환경을 좀 더 완화적으로 갖고 가면 네. 주식하기도 편할 것 같고 네. 뭐 그런 식인데 그런데 CPI가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다는 표현이 맞죠. 지금은 CPI 좋게 나왔고 그렇죠. 예상보다 물가가 낮게 예,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에 비추어 봤을 때 야 이러면 뭐 9월은 완전 뭐 확정이고 금리 인하 네. 잘하면 이달 말에라도 싶은 그런 상황인데 네. 아니 뭐 특히 이제 나스닥이 우선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하고 네. 대형 기술주하고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났었고 그동안. 금리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물 쪽으로. 네네. 달러는 또 약세였고. 네. 자, 그 시장에 어떤 심리나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사실 하루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게 조금 네. 우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미국장 반등하면 또 뭐 그러니까. 되게 개면적일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팩트로만 보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면 금리 인하가 뭐 9월 달 시작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올해 3번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정작 이제 나스닥 S&P는 이제 뭐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러셀 2000 그런 중소형주는 이제 올라오니까 예. 좀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 좀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순환매 장세의 성격이 짙지 않냐. 수란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짜 현실화돼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네. 그리고 실업률도 슬금슬금 올라오던데.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금리가 인하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겠는데라는 우려를 만약에 반응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 러셀 2000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러셀 2000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등 말고 1001등부터 3000등까지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예. 오히려 더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 얘는 막 3%대 급등을 하고 뭐 S&P나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뭐 최근 봤었을 때는 폭락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진 적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던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억양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익 난 거 좀 팔고 이른바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그 유동성 장세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뭘까? 뭐 이러면서 조금 그 일종의 스마트 머니들이 먹은 거는 좀 차익 실현하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좀 찾았던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긴 한 게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주가는 오르고 있긴 하지만 딱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작년 11월 초부터가 랠리의 시작이었거든요. 이번 랠리의 시작. 그렇죠. 그렇죠. 예. 작년 11월부터. 왜냐하면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때 조정이 심했죠. 예. 그리고 그때 조정이 심했던 이유는 그때 연준이 7월 달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고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때 예고된 점도표로는 아직 한 번 더 남았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점도표 상단이 5.75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뭐 그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그 레이달료인가? 레이달료 분을 제가 좀 레이달료 말고 누구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 휴먼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댓글로 엄청 혼났거든요. 당신이 뭔데? 근데 그때도 막 기억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뭐 미국 기준금리 6%대 넘어갈 수 있다. 기준금리 6%, 예, 시장금리 뭐 이런 8%. 얘기 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미국 주가가 뭐 거의 10% 넘게 조정을 네, 그랬죠.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10월 말 11월 초에 그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는 그리고 뭐 그때부터 조금 경제 지표들이 이제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지 않냐 이러면서 11월 초부터 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돌았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 예. 미국 세금리가 작년 11월 초부터 올해 초까지 거의 120bp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주가는 확 반등하기 시작한 게 바로 작년 10월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결국은 그동안의 연준의 통화기축 사이클이 끝나고 이른바 피봇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뭐 4번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쭉 달려버렸거든요. 쭉 달려왔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가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을 찍어준 거죠. CPI 지표로는. CPI가 그러니까. 맞네. 역시 이제 진짜 피봇이 맞고 금리 인하 이제 하는 거 맞네. 맞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다.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고.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올해 미국 증시가 S&P가 뭐 35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어제의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아직 없지 않나. 없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게 그런 금리 인하 이유는 어떻게 될까에 좀 고민은 필요한데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좀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때는 오기는 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를 그렇게 시발점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박 부장께서도 나름대로 계속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해 나가시겠지만 어제 이제 헤드라인 CPI가 전월비로 마이너스 0.1까지 나온 거는 네. 다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뭐 0.1이나 네. 아니면 뭐 보합 정도까지만 근데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 네. 한 달 사이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 문제는 앞으로인데 네. 그 헤드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지표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 레벨을 유지하든지 더
낮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슬그머니 위로 튈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이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를 추정하는 모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모형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제 기본적인 전망의 컨셉은 그 미국도 아무리 계절성을 제거한 그 계절 변동 수치를 갖다 쓴다 하더라도 뭐 어느 나라든지 계절적인 효과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9월 달에 걔네는 뭐 계약하고 그다음에 연말 되면은 뭐 뭐 소비하는 시즌이 소비가 있고 예. 뭐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은 또 위축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월간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달이 있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거나 보합을 보이는 달이 있어요. 이해돼요. 과거에 수십 년 동안의 그 월간 평균의 물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떠냐면 대부분 지금 한 6월부터 6, 7, 8, 9월 정도는 좀 전월비 물가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6, 7, 8, 9.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반기 연초에 좀 물가가 좀 오르고 그다음에 좀 가을철에 또 물가가 오르고 예. 거꾸로 이제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좀 물가가 떨어지는 전월비로는 그런 좀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은 어제의 하락을 조금 이해는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원래 저는 그 6월 CPI 조금 전월비 높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그랬죠. 예. 사실. 유가가 그 6월 초에 70불이었던 게 80불로 올랐으니까 네. 거의 뭐 10몇 프로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휘발유 가격도 사실 슬금슬금 올랐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전월비로는 조금 높게 나올 거고 전년 동월비는 지난번에 3.3이었는데 한 3.2나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망치를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나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약간 좀 의아하긴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일단 이제 주거비가 조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었고, 주거비도 그 좀 다소 좀 뭐랄까 자가 주거비라고 하는 네네 OER, 그 부분이 또 많이 네네. 둔화됐더만은. 그래서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원래 주거비가 옛날부터 떨어진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얘가 생각보다 계속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좀 뭐 트리거 포인트를 지나면서 좀 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는 올랐는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사실상 6월 달에 이렇게 별로 크게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좀 휘발유 가격은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가로 추정했던 프락시가 조금은 이제 안 맞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앞으로의 이제 물가 궤적을 이제 여쭤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전월비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네, 지금은. 예. 그리고 가을철에 살짝 올랐다가 또 연말께 정도 낮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제 모형 돌려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계절적인 패턴으로 남아있는 7, 8, 9, 10, 11, 12가 과거 몇 년 동안의 그 월의 평균적인 물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쭉 추정해보면 연말에 헤드라인 CPI가 2.5까지 떨어지는 계산이 나와요. 모형상에서는. 물론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지금과 같은 흐름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아하. 어쨌든 물가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그림을 보이는 거는 맞다. 예.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네. 어쨌거나 이 정책 금리를 갖다가 연준의 기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은 이게 경제에 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걸로 압축될 수 있고, 계속 주장했는 게 이제 물가는 됐고요. 네. 물가는 어느 정도 됐고요. 우리는 이중 책무잖아요. 고용도 봐야 되는데요. 노동시장, 고용시장도 봐야 되는데 여기 약간 조금 이제 시원찮아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고용시장 핑계를 대고 실업률이 이제 살짝 돌기 시작하고 네. 뭐 일자리 창출 개수가 좀 줄고 이런 걸 갖다가 핑계로 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다 이제 자꾸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다음날 하원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그거
꼭 2%까지 안 가도 우리 금리 내릴 수 있다. 그 이해되고 네. 지금 레벨에 5.5는 높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나 이거 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냐. 대선 앞두고 했더만 우리 원래 그런 거 없었어요 했고 네. 요렇게 됐단 말입니다. 예. 요렇게 압축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어제 그렇게 딱 나오니까 또 두 양반이 또 나오더라고.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인가? 네네. 자기는 요 7월 이달 말 F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네네. 또 그 비둘기 중에 비둘기 시카고의 굴스비 네. 아 이거 너무 반가워 CPI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혹시 우리 박 부장 보시기에 네. 이달 말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달 말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 연준도 그렇고 파월 의장은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내지는 조금 이렇게 호떡집 불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연준의 스탠스는 지난 6월 FMC 때 이제 점도표를 보여주면서 원래 기존에는 3번 인하였는데 시장 기대는 2번 인하로 낮추겠지 했는데 1번 인하로 낮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사실은 조금 쇼킹했는데 기자간담회 때 또 파월 의장이 다 또 설명해 줬잖아요. 네. 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 근데 뭐 2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시장은 2번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제 그때부터 가져왔던 것 같고, 근데 과연 그게 지표가 받침이 되냐 안 되냐인데 뭐 최근에 물가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모두 미국 경제가 조금씩 이 쿨다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금리 인하해서 뭐 12월 하는 그 전망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합리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시그널링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7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왜냐면 6월 달 FMC에서 아무리 이거 점도표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19명 점 찍는 그 위원들 중에 이 중간값이 한 번 인하였잖아요. 근데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때려놓고 시작을 하면 남아있는 회의가 지금 3번 더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6월에 점도표 바꿔놓고 바로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톤이 메리 데일리 총재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근데 이제 몇 번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2022년도였나 그 물가 올라갈 때 파월 의장이 그 역대급 실수 이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 같다. 트랜지터리한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박제돼가지고 이 파월 의장 나중에 이 퇴임 이후에도 두고두고 아마 쫓아다닐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금리 인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시장 네. 입장에서 네. 특히 증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참 표현하기가 뭐한데요. 네. 어제 장을 두고 뉴욕 장을 두고 우리 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안 좋아요라고 하면은 네. 상당수의 또 투자자분들이 뭐가 안 좋아? 난 좋은데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S&P 500에서 한 400개가 네. 그 500개 종목 중에 한 400개 정도는 상승이었어요. 네네네. 지수가 빠져서 그렇지. 그렇죠. 그 빅테크하고 시총 비중 높은 애들이 빠져서 네. 지수가 그렇게 아작이 났지. 네. 분위기 좋았죠. 러셀 2000 뭐 그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주도주들이 좀 밀렸지만 오늘 나머지 또 이렇게 휘파람 부는 종목들도 많았으니까 이걸 네. 대놓고 이제 지수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장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 부분이 이제 묘해졌어요. 이제 금리 인하가 막상 이제 가시권에 딱 들어오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박 박사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 국내에 많은 패드 워처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저는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를 저는 굉장히 높게 치는데 예. 정말 얼마나 밀착 취재합니까? 안 대표가 자꾸 시장이 지금 7월 말 FMC에서의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이 비유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라. 그러시구나. 이 알만한 사람이 네.
아니 우리가 알기로 네. 그거 아니요. 스무스하게 가려면은 예.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라면 7월 달에는 성명서가 됐건 파월 의장의 뭐 기자회견이 됐건 네. 우리 다음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는 것 갖다 확신을 갖게끔 해주고 이른바 네. 준비 시그널을 주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덜컥 해버리면은 그거 보셨어요? 저 원빈 씨 그 인생작 아저씨 네. 영화 예. 거기 보면 이 대사 있는데 뭐라고 하죠? 갑자기 해갖고 막 누구를 죽이니까 네. 그 동생놈 네. 그 악당 중에 동생놈 예.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자. 그 차에서. 그 대사. 예, 예, 예. 아니 깜빡이는 켜고 들어야지. 그렇죠. 그랬을 때 마냥 시장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나는. 좋아할란지 하는 부분도.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글쎄 그 부분. 이거를 마냥 고민 좀할 좋아할 때가 수 있어. 있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만약에 진짜 7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은 되게 불안해할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예. 왜냐하면 아니 연준의 그동안의 톤 자체는 우리도 금리 인하를 검토는 할 건데 물가가 지금 뭐 목표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근데 2%대에 안착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증거들이 필요해라고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을 몇 번이 나왔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좋은 지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온 게 물론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7월에 서둘러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물가가 낮아져 가지고 이른바 이 약간 미세 조정 차원에서 금리를 내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에 뭔가 이상 신호를 얘네가 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주가 하락도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는 건 좋은데 전월비 마이너스까지 가? 어허. 그럼 뭐 생각보다 소비 쪽이 많이 안 좋나? 델타 항공 빠지고 펩시콜라 빠지고 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 우리 이거 뭐 국내선 고객들이 없어요. 우리 할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펩시콜라 고객들이 이제 안 먹으려 하네요. 비싸면 안 사 이제 분위기가.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주가 하락이 약간의 그런 좀 불안감이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7월 달에 만약 금리 인하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불안감을 더 키워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예,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뭐 현재로서 낮게 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안 좋다. 지금 진짜로 아주 타이밍의 예술이 필요한 때거든요. 근데 충분한 시장과의 소통 없이 그냥 7월에 덜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서둘러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좀 불필요한 불안감을 저는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어제 우리 금통위에서 네. 제 기억에 이창용 총재께서 5월 금통위 때는 우리 아직 깜빡이 안 켰다고 했고 네네. 어제는 뭐 이제 차선 바꿀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 네네네. 예? 그러니 지금 우리 하나는 그러면 지금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은은 뭐 지금 아예 통방문 자체에 통방문 자체에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한다라는 문구가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들어갔어요. 아예 대놓고. 예.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 금융시장 제가 한 20 몇 년, 23, 4년 됐는데 짬이 좀 되신다. 예? 금통위 통방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총재님의 그 어떤 화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 4분은 계속 동결기조고 2분 정도는 뭐 3개월 정도의 시차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뭐 있지 않냐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셔서 친절하게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한 3개월 후에는 가능하다고 준비해라 이렇게 시장에다가 그렇죠. 언지를 준 거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총재님께서는 본인이 깜빡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차선이라 하시나 보다. 차선이라고 썼지만 그 얘기지 뭐. 차선 바꾸다니 지금 운전해봐요. 깜빡이 안 넣고 차선 바꾸면 얼마나 뒷차가 놀라겠어요. 빵 그러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깜빡이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하면
우리 박 박사 또 그때 한참 저 네. 뭐 진짜 끝이라 해갖고 막 뭐 쓰기 바쁠 때였는데 네네. 김중수 총재 때 네네. 그 깜빡이 논쟁이 한번 있었죠. 네네. 옛날에. 그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깜빡이 켜놓고 이놈이 깜빡이는 언제 켰는데 왜 안 하냐고. 그때 뭐 심지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 적도 있습니다. 좌측 깜빡이 예, 켜고 예. 우회전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얼추 이래저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7월이고 8, 9, 10이니까 연준보다 먼저 한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원래 제가 전망했던 거는 연준이 9월, 12월 두 번 인하해주고 이제 9월에 가까울수록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누가 봐도 기정사실화 된다면 그 금통위가 9월 전에 8월 뭐 20며칠인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도면 아이,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우리가 뭐 조금 더 일찍 하지. 왜냐면 이미 우리보다 뭐 스위스라든가 그렇지, 21일 금리 인하 하는 이미 게 딴 데서는 시작했으니까. 예, 이미 기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봤고 시장 참가자도 대부분 그랬는데 저도 지지난주부터 좀 찝찝했던 게 너무 이제 이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스마트한 거잖아요. 다 네.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특히나 그렇더라고. 시장 금리 오늘 제가 장표 갖고 왔는데 예. 조금 그래도 보여드리면서 그러시죠.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요게 문제죠, 요게. 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여기 지금 차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왼쪽이 2013년 이후고 오른쪽이 2020년 이후인데 예. 보세요. 이미 2023년 1월부터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였지만 얘만 보면은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시장 금리는 저렇게 떨어졌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르면 이거는 채권 금리도 아니고 채권 금리도 아니고 대출 금리.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 과당 경쟁이 붙다 보니까 예. 2%대 대출이 뭐 나옵니다. 2% 하니까 그거 하지 뭐 어쨌거나 2.9 얼마지만 2%대는 2%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뭐 13주 연속 뭐 오르고 뭐 이러니까.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총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각도기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어 나오셔가지고 고객들이 보니까 삼성전자 정리하고 예. 어디 가시나 했더니만 부동산 좀 간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현장 분위기를 갖다가 전하시는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설립 목표가 미국은 고용 안정과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예. 그냥 하여튼 뭔가 좀 급하게 늘어나고 뭔가 좀 급하게 움직이면 금융 안정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도 총재께서 얘기를 하고 또 통방문에도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물가 때문에 걱정돼서 금리를 못 올리는 국면은 지나갔다. 아하. 이미 이제 우리는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물가는 근데 이제 금리나 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 변수가 3개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사실상 2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외환시장, 두 번째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세 번째가 가계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몸이니까 묶어서 볼 수 예.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외환시장과 이 가계 대출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부연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금리 내리면 가뜩이나 이 1,370원, 80원에서 고공행진하는 환율이 네. 우리 원화가 더 약해질 수 있어서 1,400원 넘어갈까봐 네네. 그게 걱정되고 그렇죠. 또 이제 금리 내리면은 빚내서 또 집 사겠다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이미 시장 금리가 글쎄, 선반영해가지고 다 내려가 벌써 있는데, 다 내려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이 방향이 맞네. 맞네.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외환시장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를 뭐 9월이든 뭐 진짜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7월이든 한다고 하면 어차피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 시점이 언제든 간에 정해졌다고 하면 외환시장이 불안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할지 말지는 최근에 불거진 주택가격 상승,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저도 기록을 보니까 엄청 늘었더라고요. 지금 그 차트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상반기 6월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26조 원이 늘었대요. 26조? 예. 그리고 월별로 거의 한 5조에서 한 6조 가깝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 막대기를 봐도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는 10조 늘었고 2023년도에는 16조 늘었는데 올해는 이제 26조 늘었으니까 최근 2년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너무 빠르고 작년 재작년치를 갖다가 이 금년에는 다 해버렸네 그냥.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기간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불필요한 신호를 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그런 정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그 공식적인 석사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게 본인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는 총재가 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면 뭐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금리 결정은 이제는 미국도 충족이 됐고 미국 금리 정책도 충족됐고 물가도 충족됐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지 그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10월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번에 특히 최근에 5월, 6월 대출이 늘어난 이유들이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예. 도입이 원래 7월 1일부터인데 두 달을 미뤄져가지고 네. 9월 1일부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차 타자. 그 말씀은 중간 과정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결국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으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어서 네. 할 걸 갖다 좀 두 달 했으니까 사람들이 대출 수요가 늘겠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9월 2일이니까 거꾸로 8월 말까지는 대출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 요즘 들썩거리는데. 뭐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관련된 커뮤니티나 뭐 예. 단톡방 이런 데 보면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난리가 아니야. 예. 예. 저도 이제 뭐 부동산 한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7월, 8월 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 같지 않은데 뭐 그 안에 할 수 있겠나. 그래서 9월 1일 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고 또 요즘에 그러면서 대출 금리, 가상금리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9월 1일 날 했던 것들에 대한 정책 효과가 확인이 되면 그럼 뭐 10월께 정도에 하는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러면 애초에 예, 하기로 시간이 했던 아닌가 스트레스 싶은 DSR 2단계 시행을 갖다가 7월부터 하기로 했던 걸 네, 두 달 연기한 네, 어떤 정책 당국의 네.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뭘 기대하고 그렇게 두 달 미룬 거예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 그러니까 그게 들어보니까 어. 그 9월 달인가 무슨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뭐 PF 안정화 대책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뭐 패키지로 발표가 되는 그 이렇게 시점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뭐 연결해가지고 뭔가 정책적인 발표를 내놓으려고 두 달 정도 연기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유를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지만 예, 잘못된 신호를 준 거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그걸 갖다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그 두 달이라는 사이 네.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찬스인데. 그렇죠. 너도 이래 생각하고 나도 이래 생각하면 이거 집값 또 더 그거 할 건데. 네. 근데 집값은 작겠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네. 있어도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죠.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도 문제고, 네. 얘를 어떻게 붙들어 놓을 수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의 상승률 정도 수준, 그다음에 가계 부채의 증가율이 뭐 GDP의 상승률 정도 수준 이 정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네요. 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의 사이즈가 맞아요, 커지고 맞아요. 돈이 풀리기 때문에 대출이 안 늘어날 수가 없고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만한 상승을 원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격 변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얌전한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다 싶으면 이거 뭐 저쪽에 무슨 뭐 뚝이 터지면은 네. 걷잡을 수 없듯이 그렇게 가는 게 또 돈인데. 그렇죠. 하여튼 참 하는 총재 하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이게 가계 부채가 복병으로 지금 나타나 버린 것 같아요. 가계 부채가. 예. 아, 그래요. 아까 저기 뭐야 금리 인하 네. 뭐 하기 좋은 말로 보험성이나 뭐 인슈런스 컷이라 그러고 네. 경기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리세션 컷 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실 것 같은데 오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미 시장도 금리 인하라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했고 정책 당국도 인하라는 결정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패를 다 보여준 상황이기 다 때문에 보여줬죠.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크게 뭐 불확실성이나 위험 요인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럼 막상 금리 인하 하면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고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왔고요. 일단 제가 차트를 조금 가져온 걸 보여주시면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 녹색이 미국의 S&P 500인데 저 노란색 막대기는 이렇게 표시한 거는 금리 인하기. 금리 인하기. 예, 금리 인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금리가 침체기는 인하는 거죠. 아니죠. 경기 침체기하고도 좀 맞물리겠다. 맞물리죠. 예. 근데 맞물리겠다.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미 요거 한 인하기를 거지. 갖다 표시한 예, 거. 금리 인하기 오케이, 표시한 오케이,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미국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줄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의 해석은 뭐냐면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bad is good이라는 말을 계속 했던 이유가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더 안 올리고 금리 인하할 거니까 네. 금리 인하하면 주식에 좋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금리 인하기에 주식이 좋은 적도 있지만 나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주가든 한국의 주가든 글로벌 증시가 부러지는 이른바 우리가 뭐 15% 조정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뭐 아름다운 조정이라 하지만 그 이상 조정을 받으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추세가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런 추세가 꺾이는 하락세는 언제 나타나냐면 늘 금리 인하기에 나타났어요. 팩트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또 역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15% 내지는 20% 이상의 네. 주가 하락이라고 하는 자산 가격 급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또 내려준 거고. 내려준 거고 그렇죠. 역으로 보면 예. 자, 그러면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구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 때 주식이 올랐던 때도 있고 또 주식이 또 엄청나게 떨어졌던 때도 있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 언제까지는 주식에 좋은 금리 인하 좋은 국면이 금리 인하. 구간이고 언젠가부터인가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착한 경찰 나쁜 경찰 굿캅 배드캅 무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굿 뉴스 배드 뉴스 하더니 이제 예. 굿 레이트 컷 배드 레이트 컷 맞습니다. 약간 그거 노린 건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예, 이상한 예. 놈. 좋은 금리나 나쁜 금리나 그리고 이상한 금리 인하 충분히 있을 수 있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아직은 좋은 금리 인하 국면에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또 바라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 생각이 좀 복잡해질 거다. 복잡해진다. 머리가.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라는 걸 보면서 작년 11월부터 랠리가 시작돼가지고 이미 주가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1년 반, 거의 1년 넘게 뭐 랠리를 해서 먹을 만큼 먹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라고 하면 명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래의 기업의 이익을 현재 가치화시키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주가에는 호재겠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근데 문제는 그럼 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유는 경기가 둔화돼서. 그래서 설령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지만 경기의 둔화 폭이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기업의 이익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이익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의 차이는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 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둔화되는 속도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르면 이거는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건데 경기가 막 둔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기업 이익이 막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거 좀 방어해준다고 금리를 인하하지만 그 인하하는 폭이
기업 이익이나 경기가 둔화하는 폭에 못 미친다고 하면 금리 인하 아무리 해줘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는 또 아니게 하라. 내릴 때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하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그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내리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 예.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이 경기가 위축되는 속도, 기업 이익이 줄는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지만 2020년 그때 3월 FMC 앞두고 네. 두 번이나 그때 임시 소집해가지고 네네. 처음에 50bp, 그다음 두 번째 100bp 낮췄잖아. 네. 그리고 일찌감치 제로금리 가버렸잖아. 근데 그때도 시장은 빠지고 있었잖아요. 아작나니까 네. 일정에도 없는 FMC 두 번이나 해가지고 그렇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또는 그 어떤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을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금리 인하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약에 혹시나 7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나쁜 금리 인하 내지는 뭐 일수 이상한 있다는 금리 얘기예요. 인하네. 예, 이상한 금리 인하일 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구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진짜 그 옛날 그 영화 아니야, The Good, The Bad, The Ugly 하는 그 서부 영화에서부터 시작하는 좋은 놈, 나쁜 네. 놈, 이상한 놈. 그렇죠. 완전 그렇게 되면 The Ugly네. 네네. 이 뭐야 이거 씨, 뭐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니고 무슨 신호를 그렇죠. 준 것도 아니고 니들 마음대로냐 소리 나올 수가 있네. 근데 저 젤렌스키 보고 푸틴 대통령이라 그러고 까말라 해리스 보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소개했던 바이든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미치겠다. 그냥 네. 해라 이번 달에. 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하고 나서 독립성 지키면서 금리 인하 할 수도. 아니 근데 뭐 선생님도 저도 사실 뭐 정치적인 게 전혀 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그렇죠. 같고 사실은 제롬 파월은 공화당 사람이지만 트럼프하고는 또 앙숙이고 트럼프는 대놓고 자기가 재집권하면 중앙은행 자기 발밑에 두고 니네 금리 결정할 때 이제 내 결제 맞고 해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봐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왜요? 맞아. 예. 당적을 초월해서 제가 파월이라도 이거는 뭔가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아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하겠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게 금리 인하가 아니잖아요. 그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계속 지금과 같은 강세를 유지하고 경기가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가 정말 원하는 그 최종 목표지 금리 인하라는 건 통화정책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7월에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7월 안에서 낮게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이론 측면에서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고 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프라이싱하고 있는 9월 가서 네. 해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건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저쪽 미국 내에서 집권 세력 쪽에서 원하는 게 선거 때까지 네. 장 빼지 마, 라고 한다면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거나 최대한 기대감이라는 놈을 유지하는 거. 그렇죠. 살살 기대감을 유지하고 네. 8월 잭슨홀 회의 때도 한번 살 우리 다음이나 뭐 이렇게 한번 해주고 9월 가서 아닌 게 아니라 뭐 했던 말이 있으니까 한번 쓱 내리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이거 경기 나빠서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좋은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거 자꾸 혹시나 얘기해 경기 놓은 거. 나빠질까봐 우리가 하는 거고 인플레이트 이만큼 낮아왔는데 무슨 5.5니 이러면서 네. 슬슬 해주면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보니까 약간 이 느낌도 들어. 어제 기술주들 막 빠지는 거 보니까 네. 다들 지금 배 터지게 먹었어. 네.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엔비디아 뭐 할 것 없이 야 여기 스크럼 짜 해가지고 네. 너 먼저 빠지거나 너 먼저 집에 가면 이 새끼 너 이래 된 거야. 네. 근데 한 놈이 빠져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야 누가 팔았대 어제부터 막 누가 팔았대 할 것도 없이 또 그 중에서 또 알고리즘 쪽에서는 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떨어진 순간 자동적으로 셀 주문 나갔을 거고 네. 뭐 이게 막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나 기술 쪽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네. 채권 투자 괜찮아요? 지금요? 어. 뭐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베스트 타임은 놓쳤어요. 딱 2번 있었어요. 작년 말하고 재작년 말.
재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 그다음에 작년 말에 뭐 약간 긴축으로 있었을 때 금리 튀었었을 때 그때 샀어야 됐는데 뭐 이제 그때 못 샀으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역시 제가 장표 하나 갖고 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한 22조, 3조 이래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속도가 빠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이 여전히 한 4.2 정도. 그다음에 우리 10년이 한 3.1 정도인데 과거의 평균 정도 수준 보게 되면은 뭐 2%대 내지는 뭐 2% 초반 내지는 1% 후반 정도니까 아직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직도 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자산군으로 보면은 지금은 에브리띵 랠리 국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냥 어쨌든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자꾸 희망 회로를 각 시장마다 돌리게 만드니까 좋은데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금리 인하가 진행된 다음에 이게 계속 금리 인하가 좋은 거야? 이게 좀 이제 뭔가 찝찝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헷갈린 때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금은 주식 채권 둘 다 좋지만 그때 가면은 주식보다 채권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채권은 지금도 좋고 그때가 더 좋은 거죠. 어쨌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채권 시장에는 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 채권 사죠. 예, 우리 채권 많이 사고요. 많이 사고. 우리는 또 요즘에 그 WGBI 그 편입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 가지고 세계 채권 지수에 원화 채권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9월 달에 뭐 결정이 되네 마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을 많이 매수한 이유도 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 플러스 한국이 그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뭐 선제적인. 배팅도 있지 않았나. 실제 그 WGBI에 편입됐을 때 네. 실제적으로 해외 자금, 외국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크죠. 크죠.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는 무조건 담아야 되는 거 벤치마크를 아니야. 쫓아가야 되니까. 아,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가만 또 이제 준비된 질문이 포트폴리오 중 투자 전략 조언인데 네. 내가 며칠 전에 썸네일만 봤는데 네. 그 여기 말고 다른 채널에도 연합 인포맥스에서 자주 안 부른다고 이제 딴 데 막 나가시대. 죄송합니다. 거기서 내가 썸네일만 봤어. 네네. 찐 부자들은 이 자산에 투자합니다. 내 네. 그거 뭐 썸네일만 봤고 볼 시간도 없는데 네. 그 찐 부자들이 사는 이 자산이 뭐예요? 그 썸네일에서만 그게 채권이었죠, 뭐 그때는. 채권이었어요. 예, 예. 채권이었고. 아, 예. 그래서 지금 저 몇 분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10분 더 하실 수 있어요. 아,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요. 예. 좀 충분히 갑자기 푸시- 서두르시긴 해서. 그래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일단 네. 채권 쪽은 나쁘지 않다 그러셨고 지금 여기서 우리 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네. 우리 국장을 이 넌더리 나는 국장을 하시던 네. 희망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장에서 하고 계시던 네.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제 오늘 겪으시면서 네. 이제 한번 조금 여기서 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일단 이제 저는 장의 현재의 그 위치를 약간 이제 마지막 불꽃 정도로 좀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불꽃. 예, 그러니까 요번에 아니 뭐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폭락장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우리가 한 8분 응선 뭐 그 정도 수준에는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 뭐 코스피 기준으로 저도 3천 이상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불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순환매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동안 못 쫓아왔던 애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주도주의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다른 종목들로 갑니다. 근데 그게 이게 시장의 어떤 그 밸런스가 잡히는 거지라고 균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주도주가 끝나면 사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장 뭐 자꾸 조금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저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동안 미국 주가를 끌어왔던 게 M7 그러니까 줄여보면 M2 M2 예, 엔비디아하고 뭐 저기 애플 아마존인가 그러니까 두 종목 세 종목이 더 끌고 왔잖아요. 더 훨씬 더. 근데 걔네들이 빠지고 그 이외 종목들이 종목수가 오르는 상승 종목수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주도주가 엄청 세게 달려왔다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장은 여전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어쨌든 모멘텀이 남아 있고 그러면 조금 실적은 안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그동안 M7이 계속 그 치고 나갔던 이유는 뭐 버블이다 뭐라 얘기했지만 성장이 낮은 시기에 성장을 해주니까 그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훨씬 많이 몰아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AI라고 하는 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으니까 다른 산업군은 뭐 소비재나 뭐 이런 쪽은 다 지금 고만고만한데 얘는 뭐 영업이익률이 막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허. 그것보다 훨씬 더 밸류를 몰아주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 정도면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장은 안 끝났으니까 이거 대비 상대적으로 싼 거를 가보자 해서 가는 게 순환매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실적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경제의 정점은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성장이 없고 그동안에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애들이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얘네가 이게 올라오겠냐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쪽으로 눈이 가는 이유는 주도주 대비 너무 싸 보이니까. 그래서 한번 쫙 퍼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놈 저놈 다 한 번씩 다 한다카리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던 게 참 아닌가 완곡하게 싶은데. 표현하시려니까 힘들죠. 네. 응? 그래서 막 딱 간질간질한데 입에. 아니 저는 원래 되게 이렇게 조신하게 말하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뭔가 센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좌줄까지 움직이면 이제 다 왔다 이 말인데. 근데 이제 예. 아직 그렇게는 안 왔는데 그까지는 이제 아닌데. 그게 남았다. 그래서 그런 장이 지금 이제 조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도주만 갔던 시장이 이제는 주도주 아닌 곳으로 눈이 가는 시장.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 다 하면 이게 이제 진짜 볼장 다 보는 장. 그래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장은 남았으니까 좀 더 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되게 한국 시장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 갈 때 못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2,900도 갈 것 같더니만 오늘 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바야흐로 미국장이 조금 주도주가 이제 쉬면서 중소형주나 뭐 그 차선주로 갔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뭐 S&P나 나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지금부터는 좀 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일단 그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 저 뭐 그래도 두루두루 다 살피시니까 네, 어제 달러엔 환율 혹시 보셨어요? 봤죠. 이것도 너무 큰 의미 부여하면은 좀 무서운 소리가 나오는데 네네.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정이다? 아니면은 이거 좀 네. 뭔가 이렇게 한번 계속 워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뭐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것 사실은 뭐 금리 인하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많이 늦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그러니까 엔화도 아니 미국은 곧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고 일본은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엔화가 진짜 강세로 가야 맞는 그림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니까 절대적인 금리 차가 압도적으로 여전히 미국 금리가 그러니까. 높다 보니 이제 엔화의 약세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가 강세로 간 건 그냥 비달러화 자산으로 이제 조금 큰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좀 이동하는 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어제 이제 일본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긴 오늘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만 빼고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였고 대만도 사상 최고치였고 그리고 또 각도가 네. 각도가 최근 거의 이랬잖아요, 왜.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올라와서 최근. 이것도 안 빠지면은 이게 뭐 말이 되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이제 이게 표현 잘해야 되는데 그 주도주 1등주들이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 한 번씩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도 조금 좀 나는 좀 이렇게 먹어봐. 조심하셔. 욕 먹을 수가 있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예.
기분 나빠지거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미국 주가. 제가 소장님하고 하면 자꾸 제가 표현이 거칠어져가지고. 제가 나쁜 놈이에요. 시청자분들 저는 원래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닌데. 기레건님 말씀하시네. 쩌리주 순환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앞선 그 이렇게 집중됐던 몇몇 종목들에서 표현이 안 된다 이게 조금 순환매, 순환매가 있으면서 비달러화 자산으로도 조금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좋게 얘기합시다. 어제 뭐 다이내믹 로테이션이라고 하던가 미국 장에서 네. 아주 다이내믹한 로테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외환 시장에서 약간 역동작도 걸린 것 같고 CPI 앞두고 이렇게 달러엔에서 달러로 엔화 약세 계속 된다에 배팅을 살짝 했던 선수들이 오 CPI가 이렇게까지 나와 해갖고 이렇게 먼저 손절을 했을 거고 네. 그저 계속 한쪽 방향만 보이는 선수는 조금 뭐 161.70 이렇게 있던 놈이 160.5면은 사고 싶었을 끼고 네네네. 샀다가 이거 160 금방 깨지니까 또 엎어질 거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3엔 넘게 우르르 한번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고 나서 또 아리꼬리 달리네요. 하루짜리 해프닝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순환매라면은 그거 네. 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얼마라도 가는 그거라면은 네. 조금 이렇게 그동안 주도주들은 네. 조금 의미 있는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숨고르기 하고 가고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 조금 막 기지개 좀 켜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은근히 얼마 안 남았네. 뭐가요? 7월 FMC가. 예, 7월 FMC 자체는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뭐 이미 뭐 다 패를 보여주고 뭐 다 얘기했어서 변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가 좋은 금리나 국면이고 언제부터가 나쁜 금리나 국면인가를 구분하는 인디케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래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되는 게 경기 침체가 더 도드라지면 이거는 금리 인하는 뭐 백해무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저는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속도를 비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의 요인이 되는데 물가가 안정적이면 실업률만 보고서도 금리를 바바박 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보다 금리를 못 내려주냐면 물가가 계속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거 경기만 보면 금리를 더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눈치 보느라 발목 잡혀서 금리 인하 속도가 경기 둔화 속도를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이제 더한 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흐름 보게 되면 실업률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가지고 고통 지수가 그냥 평탄해요. 그러니까 경기에 그냥 큰 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은행도 그래 물가 안정적이니까 금리 인하 해줄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실업률은 확 스파이크를 치는데 물가가 여전히 좀 계속 하방 경기성이어가지고 금리를 막 빠르게 못 인하해주는 그런 국면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경기 둔화를 못 쫓아가네. 경기 침체를 방어할 정도는 못 되네. 그런 인식이 들면 이제 그때가 정말 도망 나가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거나 우리 또 인포맥스 라이브 진행을 뚝 하시다가 이제 진행 놓고 이제 또 다시 본업에 운영에 충실하시고 또 이제 패널로서 그걸 하시는데 좀 딴 데 가서는 좀 애꼈다가 여기 와서 쏟아 놓으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